안녕하세요. 소재지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신도시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아니 그놈만 안 만났더라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탄탄대로 순탄하기만 했을 텐데, 그 어르신들이 흔히 여자 팔자, 디용복 팔자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 될 뻔했습니다. 요즘 시대 그런 말 쓰면 손가락질 받지만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그 말이 통했나봐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팔자가 아빠를 만나 순탄치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좋은 말로 하자면 화통하고 나쁜 말로 하자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중에 돈이 생기면 친구들이나 아는 형님들에게 그렇게 한턱을 거하게 쏘고 엄마한테 생활비 하라고 돈 한 푼 준 적이 없대요. 그렇게 평생 쪼들리며 사시다가 엄마는 친정에게 물려받은 떡집을 더 크게 키워서 현재 지방에서 크게 떡집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평생 일 한번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나쁘게 말하면 엄마에게 빌부터 살며 용돈 받아 쓰시는데, 여전히 남한테 한턱 거하게 쏘고 돈 빌려주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고 계시고요. 아무튼 엄마는 항상 저에게 결혼 잘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 그러니 괜히 주변에 휘둘려서 결혼하지 말고 남자 고를 때는 무조건 신중해야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한테도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서요. 실은 제가 남자 얼굴을 좀 보거든요. 성격보단 얼굴을 먼저 보는 편이었죠. 그래서 살면서 양아치 같은 놈들도 많이 만났죠.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마다 야,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잘생긴 애들은 꼭 꼴값 떤다 라며 저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곤 하셨습니다. 어른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 말이 맞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혼자 살걸, 남자 같은 거 만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 제대로 맞게 된 제 사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 그리기 대회나 학교 내 공예작품 대회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어요. 대신 공부머리가 없어서 대학은 가지 않고 내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네일 학원을 다니다가 22살부터 본격적으로 네일숍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저의 이름을 건 네일숍을 갖는 것이 제 꿈이 되었죠. 저는 빌딩 1층 네일샵에서 일했습니다. 꽤 규모가 큰 네일숍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가 내 마지막 직장이고 내 돈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 제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결혼 안 하냐 잔소리를 시작할 무렵이었죠. 그때 같은 빌딩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7층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남편은 저를 만날 때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남편은 준수한 외모에 큰 키로 어디 가도 눈에 띄는 남자였습니다. 피부도 깨끗하고 웃을 때 접히는 눈가 주름이 그렇게 순수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와는 같은 빌딩에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처음 카페에서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마주칠 때마다 남편 얼굴에서 눈을 못 떼었는데, 남편도 어느 때부터인지 저와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마주치며 눈인사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카페에 안 보이면 찾게 되고, 네일 아트를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 가게 밖을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뒀나 출장을 갔나 애가 타던 중에 며칠 만에 카페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이 사람 놓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남편 성이 특이하더군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이름을 검색하여 그 사람을 단번에 찾았죠. 프로필란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싱글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맞다 싶었습니다. 사실 제 성격상 직접 말을 거는 게 맞았지만 일하는 빌딩 카페에서 말 걸기에는 주변에 사원들도 함께 있고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여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그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내가 좋고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싶으면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성격이거든요. 주변에서 화끈하다, 화통하다 그런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저도 전화 신호음이 갈 때는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휴대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까지 처음에 딱 제 스타일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한씨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희정씨 맞죠? 1층 네일숍에서 일하시는. 네, 맞아요. 저는 1층 카페에서 자주 뵀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도 커피숍에서 자주 봤습니다. 사실 제 스타일이시라 제가 옷에 달고 계신 이름표를 슬쩍 봤습니다. 네일숍 지나다니면서 계시나 안 계시나 자주 보고요. 어머, 저랑 똑같네요. 저도 지한씨 사원증을 눈여겨봤거든요. 그때 눈 마주친 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한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아, 성격이 아주 호탕하시네요. 저도 희정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내일 당장 퇴근 후에 만나시죠. 남편도 저 못지않게 화끈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퇴근 후 먼저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렸고 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로 오며 가며 얼굴을 봐왔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먼저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는 성격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술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남편도 저도 말술이라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죠.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이 저보다 2살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잘 웃고 자기가 말단 직원이라 힘들지만 힘들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게 힘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도 마음에 들었고 외모부터 목소리, 성격까지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저처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냥 동네 양아치 같은 놈들만 만나왔지 이렇게 성실하고 맑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더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2차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남을 가지다가 그렇게 저희는 같은 빌딩에서 일하며 사귀기 시작했죠. 저는 혼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남에게 퍼주고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보단 엄마를 닮았죠. 버는 족족 아끼고 모아 저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갔죠. 집은 엄마 도움이 조금 있긴 했지만 서울 근교의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제 이름으로 된 네일숍을 갖는다는 꿈에 점점 더 바짝 다가갈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 되던 해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상가에 제 이름으로 된 네일숍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저와 사귄 후로는 거의 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회사와는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부터 제 집에서 생활비 한 푼도 안 내고 무전 취직한 셈이네요. 무튼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깨가 쏟아졌죠.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연애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찾아온 거죠. 일단 둘 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터라 지울까 말까 갈팡질팡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일단 산부인과에서 검사나 받자 라는 마인드로 찾아갔다가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라는 말에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하던 찰나 그만 제 뱃속에 있던 쌍둥이들이 사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계획했던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혼인신고만 한 채 식도 올리지 못하고 제 오피스텔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그 사람을 인사시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느냐 하다가도 미뤄지고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은 자식이 혼인신고를 했는지도 모르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 중이셨기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그 당시 남편이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남편 역시 빈손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걸 부담스러워했죠. 제 입장도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지만 그동안 사진으로만 뵀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핏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공무원이나 간호사 등 월급이 일정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와이프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소개하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반대를 하셔도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무튼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의 부모님에게 그리 떳떳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렇게 저희는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혼인신고를 먼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둘 다 홍기가 꽉 찬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뭔가 정신없이 서두르듯 혼인신고 먼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편이 먼저 혼인신고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기에 서로 지울까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 혼인신고를 해서 우리 사이가 더욱 확실해지면 출산하기로 확실히 마음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지만 제가 쌍둥이를 유산하고 난 후에는 저희의 부부관계가 연애 때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유산의 후유증으로 인해 임신을 하는 게 두려웠고 남편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그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시댁에 당당히 인사드릴 수 있다면서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게 무조건 임신을 강요하는 남편이 조금 서운했죠. 그래서 제가 미루다 결국에는 낳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튼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대리로 일하면서 집에 늦는 날도 많았고 저도 일하고 피곤해서 서로 얼굴 마주할 일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준수한 외모 덕에 추파를 받는 일이 많았고 그 때문에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흔히들 얼굴값 한다고 하죠. 엄마의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 역시 연애할 때 몇 번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른 척 눈 감아주었죠.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영업사원인 남편은 이래저래 여자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누구나 혹할 수 있게 생겼기 때문에 남편의 바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죠. 참 바보 같죠. 사실 그때는 남편만큼 제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기 어려웠고 일하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 남자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소개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웬 배불뚝이의 못생긴 남자가 나와서는 가부장적인 얘기만 싸지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무슨 여자는 애 낳고 살림만 하면 된다느니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어쩌고 하는데 기함을 했네요. 저는 그때 남편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줬고 제 꿈에 대해서도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바람기는 결혼하면 사라질 줄 알았죠. 두세 번 바람 피운 게 들킬 때마다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며 싹싹 빌었었고요. 사실 두세 번이 끝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걸린 게 두세 번이지 안 걸린 것까지 합하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당시에는 그 인간의 말을 믿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레 같이 산 세월이 동거 포함 7년여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네일숍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게 되거든요. 친구 남편이 바람 피워서 두 집 살림한다는 얘기나 결혼 전에 파혼한 친구 얘기 등 그게 어디 다 친구 얘기였겠어요. 자기 얘기를 친구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시댁살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지금 제가 시댁살이 안 하고 사는 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중딩 시절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같았던 손님과 얘기가 잘 통했죠. 그때는 뭐가 유행했다느니 어떤 가수가 인기가 많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손님이 골목에서 삥 뜯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제 경험과 비슷한 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무렵 저는 왈가닥에 성격도 호탕해서 속된 말로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과도 친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도 친한 아주 인기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골목에서 삥을 뜯고 있던 양아치 애들이 보였습니다. 야, 너 뒤져서 100원당 한 대씩이다. 저 진짜 돈 없어요. 너 오늘 학원비 내는 날 아니야? 용돈 받을 거 아니야. 학원비 다 내고 왔어요. 돈 없어요. 양아치들에게 당하던 아이가 사시나무 딸듯 떨고 있더라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제가 그 애들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당시 또래보다 성숙했던 저는 어른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이용했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어른 흉내를 내며 야, 너네 어디 학교 몇 학년이야? 뭐야, 뭐예요. 관심 끄고 가던 길이나 가세요. 내가 너네 학교 선생님이랑 친구야. 너네 이름 말해. 짜증나, 가자. 양아치 애들이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때 사시나무 떨듯 떨던 아이가 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저에게 빵도 사다 주고 저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떡볶이도 사주며 인사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고 그 아이가 이사를 가고 가끔 연락은 주고받았는데 서서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어찌나 멋있고 고마웠던지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니까요. 그 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얘기와 꼭 같아서 제가 얼굴을 들어 손님 얼굴을 확인했죠.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어릴 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땡땡 중학교 나온 땡땡이 아니냐고 묻자 어머, 어떻게 제가 나온 중학교를 아세요? 하며 고개를 들고는 혹시 희정 언니? 하는 겁니다. 네일을 받고 있던 손이라 어쩔 줄 모르며 서로 손바닥을 치고 반가워했죠. 언니,
어떻게 지냈어? 여기 사장이야? 뭐 작지만 내 거지. 야, 그나저나 너무 반갑다. 몰라볼 뻔했어. 왜 이렇게 얼굴을 뜯어 고쳤어? 어머 언니, 요즘은 다 하는데 뭐. 내가 워낙 어릴 때부터 못난이였잖아. 수술해야지. 야, 그래도 웃으니까 옛날 얼굴 보이네. 뭐하고 지내? 나는 저 옆 동네에서 미용실에. 어머, 얘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네. 언니, 나 여기 단골 할게. 그래. 야, 나도 너네 미용실 단골 해야겠다. 일하다가 어릴 때 동네 동생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만나고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의 네일 숍에 왔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생의 미용실에 다니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의 단골 고객이 되면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죠. 그래도 각자 가게 운영에 바빠서 그럴 때 말고는 만나는 일은 잘 없었어요. 하루는 네일을 받으러 온 동생이 지난주에 청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너무 잘 됐다며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만났냐 물었죠. 손님인데 회원권 끊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고는 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2주에 한 번씩 오더라? 그리고 머리를 하는 내내 자꾸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야. 어머어머머. 아, 그럼 손님으로 만난 거야?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중소기업 다녀. 내년에 차장으로 승진할 거래.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야, 너무 잘 됐다. 아,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얼마나 사귀었는데? 사실 7개월밖에 안 됐어. 뭐 7개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결혼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말 못 들었어? 혹시 너 무슨 좋은 소식 있는 거야? 아니야 언니, 그런 거. 그냥 그 사람이 급하게 하자고 해서. 그리고 나도 그만큼 사람이 좋고. 그래, 사람 좋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네가 좋아하는데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그나저나 야, 축하한다 진짜. 친했던 동생의 결혼 소식이기에 그날은 정말 진심으로 저도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악몽의 시작일 줄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결혼 소식을 듣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머리할 때가 되어서 옆 동네 동생 미용실에 가게 됐죠. 저희의 얘기 소재는 온통 그 동생의 결혼식에 집중되었어요. 야, 오늘은 안 오냐? 오늘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나. 근데 애도 안 생겼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니? 사실 얼굴 보고 반했지 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내 남자친구 객관적으로 봐도 되게 잘생겼거든. 야,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나도 뭐 남편 얼굴 보고 결혼하긴 했지만. 어떻게 생겼는데? 얼굴 좀 보자.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 보여준 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동생과 꼭 껴안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쌍둥이 형제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너무 똑같아서 눈을 비비고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 크기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정말 눈썹 옆에 난 점까지 남편과 똑같더라고요. 너무 놀란 마음을 일단 진정시키며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잘생겼네. 이 남자 이름이 뭐야? 이름? 갑자기 이름은 왜?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혹시나 그 사람인가 하고. 아, 이름 함재환이야. 알아? 물론 여기에는 가명을 썼지만 남편 성이 특이하거든요. 이름까지 똑같고 얼굴도 똑같으니 이건 남편이 분명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남편의 바람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연신 손을 주무르며 진정시키고 다시 물었어요. 식은 언제 올리기로 한 거야? 그 사람이 상견례하고 바로 식 올리자고 하더라고. 다음 주에 상견례하고.
아마 다음 달쯤엔 할 거야. 아주 추진력이 어마무시해. 나도 그런 성격에 반한 거지만. 결혼이요? 결혼을 한다니요? 제 남편이 제가 살던 동네 동생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저는 정말 이성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손과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아, 정말? 그 사람 이름이 정말 함지연 맞아? 다른 사진 없어? 언니 갑자기 왜? 아는 사람 같아? 아니, 그래,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사진 한번 제대로 나온 걸로 보여줘 봐봐.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보여준 사진 속 남편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가 반했던 그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고 행복한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언제 간 거야? 여기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지난달에 갔다 왔지. 너무 좋았어. 사실 남편은 혼인신고 후 저와 여행 한번 간 일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남편의 잦은 출장과 저 역시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된 데다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여서 유야무야 넘어갔죠. 연애 초에는 즉흥적으로 강릉에 바다도 보러 가고 여행도 많이 다녔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제가 여행 가자고 하면 매번 바쁘다며 거절을 했죠. 그런 남편이 결혼을 할 여자와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다고만 생각했지 저 몰래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결혼할 여자까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함께한 7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죠. 내 남편이 결혼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저랑 혼인신고한 거는 어쩌고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동생에게 다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저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 보낸 거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전처럼 눈 감아 주었겠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나 말고 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도 시켜주고 그리고 결혼식을 한다는 걸 어느 여자가 이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놈을 어떻게 굴려줘야 할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를요. 그날 저녁 남편이 오자 저는 은근슬쩍 떠보기로 했습니다. 지안아, 여보, 우리 이제 결혼식 해도 되지 않아? 양가 인사도 드려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혼인신고도 했는데 이건 거의 남이나 다름없잖아. 나도 시댁 식구들한테 예쁨 받고 싶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잘 살다 결혼식은. 당신 혹시 술 마셨어? 우리도 이제 결혼식 해야지. 혼인신고한 지 벌써 몇 년째인지 알아?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숨어 사는 것 마냥 살아야 돼? 우리가 무슨 불륜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각자 일만 바빴던 것 같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넌 따로 놀고 난 혼자 일하고. 혼인신고 했잖아. 야, 내가 놀았냐? 나도 이래. 그 잘난 만년들이 언제 승진하실지는.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 하냐? 나 나갔다 올게. 왜? 어디 숨겨둔 여자라도 있어? 야, 거기까지 해라. 진짜 숨 막혀서 집에 못 있겠으니까 오늘 경텐에서 자고 올게. 제가 말을 채 잊기도 전에 남편은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뻔했죠. 그 동생에게 간 것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 남아 한숨을 푹푹 쉬며 이 년놈들을 어떻게 작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생도 피해자는 매한가지였죠.
남편이 저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알겠습니다. 그 인간이 그 낯짝 뻔뻔하게 내밀고 거짓말을 쳤겠죠. 그러니 동생은 내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라기보다는 저처럼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인 셈이죠. 일단 저는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간과 결혼식을 올리면 그 동생의 인생도 망가질 테니까요. 만약 동생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동생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보았던 동생의 성격상 이런 바람둥이 남자를 받아줄 정신 나간 애가 아니었기에 동생을 믿기로 했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음날 동생을 제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언니, 이렇게 가까운 데 살면서 서로 집에 올 생각은 못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이렇게 서로 집에 드나들어도 좋겠어. 집 괜찮네? 괜찮긴. 혼인신고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식도 못하고 겨우 내 오피스텔에서 사는데. 아, 그래. 남편이 뭐 한다고 했지? 중소기업 영업대리. 어머, 내 남자친구랑 직업이 같네? 남편 사진 보여줄까? 우리 남편도 한인물 하거든. 그래, 보여줘.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 후 사진관에서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동생 앞에 내밀었습니다. 동생의 표정은 저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죠. 그리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사진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동생에게서 휴대폰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그때도 표정이 그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강단 있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 남편이 너랑 결혼하는 그 사람이야. 언니,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언니 솔직히 나 못 믿겠어. 이제 혼인증명서를 그의 앞에 내밀어야 할 때였죠. 이거 봐. 우리 혼인증명서야. 함지안.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지? 언니 나 기절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5년간의 결혼 생활의 증표인 혼인신고서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제 말을 믿어주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구구절절 그동안의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했던 얘기, 임신해서 혼인신고부터 한 이야기, 양가 인사도 못 드리고 식도 못 올린 채 살고 있는 이야기, 그 자식의 바람기에 대해서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제 말을 들은 동생은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더니 나중에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난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언니 남편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지. 정말 미안해, 언니. 저는 제게 미안해하는 동생을 달래주었죠. 아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다 그 인간 잘못이지. 네가 왜 나한테 미안해? 너도 피해자야. 넌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해. 아니, 화가 나서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 내가 그놈한테 복수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어? 복수? 어떻게? 그래도 그건 좀... 왜? 하기 싫어? 그럼 난 널 상간녀로 온 동네방네 말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 어찌됐든 그건 사실이니까 너 그냥 상간녀 되고 그 남자 데려갈래? 그래도 돼. 아니 언니, 나도 이런 사람 갖기 싫어. 언니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살려준 거야.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난 언니 편이야. 됐어 그런 새끼. 언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넌 그냥 다음 달 결혼식 그대로 진행하면 돼. 뭐라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동생에게 알려주었죠. 그 후로 동생은 제 말대로 결혼 날짜를 받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상견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지 않고 대충 그 인간 부모님 얼굴만 잠깐 뵙고 인사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마뜩찮은 눈치였습니다. 저랑 직업도 조건도 비슷한 동생을 그렇게 쉽게 자기 부모에게 소개시켜주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인간은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한 건지 정말 안 울려고 했지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그 인간은 뻔뻔하게도 제 집에 와서 잠을 잤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스킨십을 하길래 정강이를 냅다 까주었죠. 정말 소시오패스라고 느껴질 정도로 평소처럼 행동하는 남편이 소름 돋더라고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그 인간의 얼굴을 베개로 꽉 눌러 죽이고 싶었지만 겨우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저만의 복수를 위해서요. 그리고 복수의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네 미용실로 향했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잘할 수 있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나야말로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언니야말로 괜찮은 거지? 난 괜찮아. 마음 단단히 먹었어. 그래 언니. 오늘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 내가 머리부터 화장까지 다 해줄게. 고마워. 동생도 저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눈에서 눈물방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얘 주책이다. 왜 눈물이 나니? 언니, 우리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제대로 복수하고 다시 우리 인생 찾자. 동생은 정성을 다해 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신부들이 많이 하는 그 단아하게 올린 머리 있잖아요. 화장도 아주 우아하게 예쁘게 해줬죠. 거울 속에 저를 보니 너무 낯설더라고요. 맞아, 나도 예뻤었지. 그 인간이랑 살기 전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예쁜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끼 만나면서 내 꽃다운 청춘을 다 허비한 것 같아서 후회되었죠. 그렇게 또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식장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했더라고요. 정말 그 인간은 저를 두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나 봐요. 눈앞의 현실이 암담했지만 저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같이 식장에 들어갔어요. 동생은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저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왔더라고요. 우리 혜란이 너무 예쁘다. 저는 당장이라도 커튼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최후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동생은 신랑이 자꾸 신부 대기실에 들락거리면 안 돼. 나가서 하객들한테 인사나 해. 라고 말하더군요. 계속 또 속이었겠어요.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없는 그 사이 저와 동생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동생이 입고 있던 드레스를 입었죠. 동생도 저도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제 계획은 동생 대신 제가 신부로 결혼식장에 나가는 거였죠. 사실 이 결혼식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런 복수극에 동생의 진짜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잖아요. 무슨 개망신 당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동생과 저는 사전에 하객 알바를 섭외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알고 있는 동생네 부모님도 가짜, 하객들도 다 가짜였어요. 반면 남편의 하객들은 전부 진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직업이 영업사원이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신의 고객까지 다 부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남편 지인들에게 이 남자의 이중성을 다 까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신부 입장 소리가 들렸고 제 드레스를 동생이 정리해줬어요. 이제껏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렇게 살면서 여자로서 한 번도 웨딩드레스 입을 일 없이 살다가 이렇게 되고 나서야 웨딩드레스를 입었다는 생각에 서러워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힘을 내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다들 신부가 입장하는 난간 위를 올려다봤죠.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은 저를 보자마자 점점 일그러져 갔죠. 너, 제 뒤로 동생도 따라 내려왔어요. 동생의 손에는 고춧가루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죠. 남편은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연신 눈을 비비면서 얼이 빠진 표정이었죠. 그렇게 계단을 다 내려서자마자 동생과 저는 남편, 아니 그 자식의 얼굴에 고춧가루를 냅다 뿌렸어요. 남편은 눈에 들어간 고춧가루가 따가웠는지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구르더라고요. 당연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의 하객들이 모두 놀라 휘둥그레졌죠. 저는 당당하게 시댁 식구들 앞으로 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의 부인 되는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인간과 7년을 같이 살았죠. 혼인신고까지 한 지는 5년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 혼인증명서 한번 보세요. 저는 혼인증명서를 그 인간 부모님에게 들이밀었죠. 그러니 시부모님들은 뒷골을 잡고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결혼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펑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울고 있자 동생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 남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저를 속여서 사기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인 언니랑 제가 아는 사이라서 결혼식 전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저기 계시는 분 저희 부모님 아니세요. 실은 오늘 신부 쪽에 오신 하객 전부 다 알바예요. 나를 속이고 농락한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망신당한 거 전부 제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혹시 저 남자랑 친하게 지내는 분 계시다면 빨리 손절하세요.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꼬셔서 결혼하려는 남자니까요. 저 인간은 분리서고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그 인간은 눈이 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그 인간의 친구들은 다들 저와 동생을 번갈아 보며 그제서야 무슨 상황인지 대강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결혼은 무효고 저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이 사람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하객과 그 인간을 향해 제가 말했죠. 당신 나랑 이혼해야겠어. 그리고 나 소송 가려고. 그렇게 제 남편의 결혼식은 엉망진창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제 명의의 집이었기에 당장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저한테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몇 번 바람핀 걸 눈 감아 주었기에 이번에도 자기가 빌면 용서해 줄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당장 부엌으로 가서 작년 김장 담글 때 썼던 굵은 천일염을 한 바가지 퍼와 남편 얼굴에 뿌려주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지 씩씩대면서 그제서야 물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도처에 불륜의 증거들을 남겨놓았기에 제가 승소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나중에 이혼 재판에 오신 시부모님께서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남편 대신 사과도 해주셨죠. 남편이 늘 시어머니가 보수적이고 깐깐한 분이라고 제게 겁을 줘서 그동안 앞뒤 꽉 막힌 그런 시어머니라고 지레짐작 겁먹고 있었는데 실제 마주하니 예의 바르고 정중한 분이시더라고요.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면서 어떻게든 판결받은 위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죠. 동생 역시 남편을 상대로 혼인빙자 간음죄로 소송을 했고 남편은 양쪽에서 날라오는 펀치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나중에 법원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인간의 모습을 보니 그나마 묵은 체중이 조금은 내려간 기분입니다. 그렇게 저랑 제 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그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서 거지꼴이 되었죠. 게다가 결혼식장에서 두 집 살림 하려던 게 회사에 다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사원은 정직과 신뢰가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결혼식장에 남편 고객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다들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제 복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큰 위자료도 뜯어냈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그리고 회사에서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동생 역시 한 번 남자에게 된통당하고 나니 더 이상 남자는 안 만나겠다고 하네요. 동생과 저는 그 후로 더욱 돈독해져서 결국 네일숍과 미용실도 같이 합쳐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린 뷰티샵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요. 지금은 그놈이랑 같이 산 오피스텔을 팔고 더 좋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은 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 배신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꼭 벌 받을 테니까요. 제 파란만장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원래 그랬듯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